어제까지만 해도 밥을 잘 드셨는데요. 아침에 전화했을 때도 목소리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요? 진료실에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갑자기였을까요? 50년 넘게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수없이 들은 말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단지 가족이 그 신호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면 보고도 의미를 몰랐을 뿐입니다. 혹은 그저 나이 드니까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을 뿐입니다. 작년 초가을이었습니다. 78세 김영자 어르신이 제 외래로 오셨습니다. 딸이 함께 오셨지요. 차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체중 감소, 기력 저하.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요즘은 다들 그러지 않나요? 어르신은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식사량이 줄었냐고 묻자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글쎄요. 그냥 밥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그 말투에는 불평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저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한 듯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눈에 띄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 정상, 영상 검사도 큰 문제 없음. 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역시 노안이죠. 그때 저는 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가 그렇게 안 좋으신가요? 저는 병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1년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딸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1개월 뒤 김영자 어르신은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딸이 병원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그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1년 동안 저희는 여행도 갔고 사진도 많이 찍었고 엄마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선생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준비도 못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말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기력이 없긴 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노인의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1년 전부터 아주 조용히 변화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일상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조금 덜 먹는다, 조금 더 잔다, 조금 덜 말한다. 이런 변화들은 병원 검사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안심합니다. 의사가 괜찮다는데요. 검사에서 이상 없다잖아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수천 명의 노인들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정리를 시작하는 시기.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질병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마치 해가 지기 전 빛의 색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질병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합니다. 둘 다 같이 위험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언제부터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셨나요? 밥그릇을 남기기 시작한 때? 산책을 미루기 시작한 때? 전화를 먼저 하지 않게 된 때? 그 모든 순간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셨나요? 아니면 애써 의미를 붙이지 않으셨나요?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특히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말 꺼내면 불효 같고 생각하면 불길한 것 같고 괜히 미리 걱정하는 것 같아서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제가 50년 동안 배운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이별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 갑자기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용히 지나가는 그 중요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걸린다면 그건 이미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그 말 뒤에 숨은 진실을 이제부터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왜 점점 약해지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의학 교과서에도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중요한 답이 숨어 있습니다. 노인의 몸은 병이 생겨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몸 스스로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마치 오래 달려온 자동차가 엔진이 멈추기 전에 회전수를 먼저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질병의 시작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검사, 더 강한 치료, 더 적극적인 개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몸은 이미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인의 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면 이 변화는 아주 논리적입니다. 먼저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를 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 자체가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이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능이 조용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힘들어지고 오래 서 있기 어려워집니다.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좀 더 움직이셔야죠. 하지만 문제는 의지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만들 재료와 힘이 이미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환의 변화입니다. 심장은 몸 전체에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의 펌프 기능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1년 전후에는 이 변화가 더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장기에는 혈액을 유지하려 하고 덜 중요한 부위는 자연스럽게 줄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변하고 금방 피로해집니다. 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전체의 균형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단순히 혈액 검사 한 장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뇌의 변화입니다. 뇌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하면 뇌의 활동 방식도 달라집니다. 집중력이 줄고 결정이 느려지고 현실보다는 익숙한 기억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가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치매 아닐까? 물론 치매와 구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질병은 아닙니다. 몸이 복잡한 일보다는 편안한 상태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면역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감기에 걸려도 며칠이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기로 갈수록 작은 감염도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염이 반복됩니다. 가족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의아해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몸이 더 이상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싸움 대신 정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작스럽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서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적응해버립니다. 요즘 원래 저렇지. 조금 늙으신 거지. 이렇게 말하며 변화를 일상으로 흡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박정호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셨고 정년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 산책을 미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는 피곤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외출 자체를 귀찮아하셨습니다. 그래도 검사는 정상이었고 특별한 병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어르신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예고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기록에는 이미 많은 신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몸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노인의 몸은 말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숫자로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의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덜 먹고, 덜 움직이고, 덜 말하고, 더 쉬려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마무리를 향한 자연스러운 이동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족은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더 먹이려 하고, 더 움직이게 하고, 더 치료하려 합니다. 그 마음은 사랑이지만 방향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최근 들어 조금 달라진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지금 알아차리는 것과 나중에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몸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알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아주 구체적인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몸이 마지막을 향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크게 아프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소해서 대부분의 가족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그 변화들은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식사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밥을 안 드신다라는 말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안 드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남기기 시작합니다. 반찬을 하나둘 건너뛰고 국물만 드시고 고기를 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나이 드시면 원래 그렇잖아요. 하지만 제가 본 많은 노인들은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힘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화의 문제가 아니라 흡수의 문제입니다. 먹어도 몸이 이전처럼 에너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은 자연스럽게 덜 먹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흔한 실수가 더 먹이려는 것입니다. 보양식을 챙기고 영양제를 늘리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그 방향을 원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체중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줄어듭니다. 몇 달 사이 옷이 헐렁해지고 허리띠 구멍이 한 칸, 두 칸 옮겨집니다. 가족은 그제야 걱정합니다. 혹시 큰 병 아닐까요? 검사를 합니다. 대부분 뚜렷한 원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체중 감소의 진짜 의미는 지방보다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움직임뿐 아니라 호흡 면역 균형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는 단순한 외형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움직임의 변화입니다. 걸음이 느려집니다. 보폭이 짧아집니다. 문턱을 넘는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넘어질까봐 외출을 미루고 집 안에서도 벽이나 가구를 자주 짚습니다. 가족은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걸으셔야 해요. 하지만 이 시기의 느려짐은 연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이 안전한 범위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한 번의 사고가 회복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경고는 피로의 변화입니다. 이 피로는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이미 지쳐있고 하루 중 기운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가족은 우울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울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피로는 마음보다 몸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활동을 강요하면 오히려 상태가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는 수면의 변화입니다. 잠드는 시간이 앞당겨지고 자주 깹니다. 낮잠이 늘고 밤에는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가족은 밤낮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생활 리듬 문제가 아니라 몸의 조절 기능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고는 통증에 대한 반응입니다. 노인은 통증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말합니다. 아파도 괜찮다고 말하고 참을 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통증이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통증을 느끼는 방식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시기에 통증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감각의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고는 회복 속도의 변화입니다. 감기 하나 넘어지는 일 하나가 예전보다 훨씬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회복이 느리고 기운을 되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가족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이 이미 여러 회복 과정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고는 호흡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숨이 가빠 보이지는 않지만 호흡이 얕아지고 리듬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가끔 한숨이 늘고 말을 하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산소 사용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경고는 피부와 체온의 변화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창백해집니다. 계절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경고는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하나만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세 가지 겹치기 시작하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노인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가족 곁에 가장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저 일상 속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족은 그 모습을 성격 변화나 기분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분명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마음속에 체크 표시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체의 변화는 항상 가장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신체의 변화보다 가족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몸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마음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변화는 종종 오해로 시작됩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전화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가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운이 없어서 그래. 우울한가 봐. 성격이 변했네. 하지만 이 변화의 많은 부분은 병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변화는 관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뉴스를 챙겨보고 주변 소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상 일에는 반응이 줄어듭니다. 대신 오래된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이미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가족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느낍니다. 또 그 얘기야. 하지만 그 반복은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장 익숙한 기억으로 머무르려는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시간에 대한 감각입니다. 요일을 헷갈리고 날짜를 묻고 계절을 혼동합니다. 이때 가족은 치매를 떠올립니다. 물론 구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혼동이 질병은 아닙니다. 현재라는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과거의 기억이 선명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배우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부모, 젊은 시절, 친구 이야기를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가족은 당황합니다. 그런 분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그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보고됩니다. 마음이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때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부정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헛것 보신 거예요. 이 말은 노인을 현실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게 만듭니다. 네 번째 변화는 감정 표현의 방식입니다. 크게 웃지 않고 크게 울지도 않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은 무관심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밖으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결정에 대한 태도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결정을 미루거나 가족에게 맡깁니다. 가족은 의욕 상실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에너지를 아끼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결정에 힘을 쓰지 않겠다는 몸과 마음의 합의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공간을 선택합니다. 손님이 오면 금방 지칩니다. 가족은 외로울까봐 더 많은 만남을 주선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말의 무게입니다. 말수가 줄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가족은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이 해야 할 말을 선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변화는 관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래 연락 없던 사람을 찾거나 반대로 특정 사람을 조용히 멀리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정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변화는 미래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다음 달, 내년, 언젠가 이런 말이 점점 사라집니다. 대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머무릅니다. 가족은 계획이 없다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시간대를 선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변화는 이 모든 변화가 조용히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음은 서서히 마무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노인들은 이 시기에 이상할 만큼 평온해 보였습니다. 가족은 그 평온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지?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투, 누군가의 표정, 누군가의 침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격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변화들을 알아차렸을 때 가족은 대부분 같은 선택을 합니다. 더 노력합니다. 더 애씁니다. 더 붙잡으려 합니다.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어긋나면 그 사랑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실수는
모든 변화를 병으로만 보려는 것입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바로 검사를 예약하고 결과에 집착합니다. 숫자가 정상이면 안심하고 숫자가 벗어나면 더 강한 치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2단계의 변화는 검사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숫자에 매달릴수록 눈앞의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억지로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드셔야죠. 예전처럼 움직이셔야죠. 예전처럼 밝아지셔야죠. 하지만 예전은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은 지금의 속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 올리려 할수록 노인은 더 빨리 지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감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하면 현실을 보셔야죠 라고 말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괜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막습니다. 이 말들은 안정을 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화를 닫아버립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마음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과도한 보호입니다. 위험할까봐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혼자 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노인은 완전히 무력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작은 행동, 작은 결정 속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바쁨으로 불안을 덮는 것입니다. 병원 일정, 약, 시간, 간병 계획, 이 모든 준비 속에서 정작 같이 앉아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괜히 울컥할까봐, 분위기 망칠까봐 나중에 하자고 미룹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가족끼리만 모든 것을 떠안으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패배처럼 느끼고 버텨냅니다. 그 결과 돌보는 사람도 지쳐갑니다. 지친 돌봄은 따뜻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 실수는 노인의 침묵을 문제 없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말할 힘조차 아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실수는 마지막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명, 치료, 장래 남기고 싶은 말, 이런 주제는 금기처럼 피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미뤄둘수록 결정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가족에게 오래 남는 후회를 남깁니다. 열 번째 실수는 지금의 시간을 평범한 하루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하루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하루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이 아니라 그 하루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이 말은 거창한 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손을 더 잡지 못해서, 말을 더 듣지 못해서 같이 있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 시기에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다른 태도입니다. 고치려는 태도보다 함께하려는 태도, 되돌리려는 마음보다 지켜보는 용기, 바꾸려는 말보다 들어주는 침묵.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어떤 실수를 하고 있었을까? 그 질문을 지금 던질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되돌아봅시다. 갑자기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리고 있었는지, 몸이 어떻게 조용히 속도를 늦추는지, 신체가 먼저 보내는 작은 신호들, 마음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는 변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노인의 마지막 1년은 치료의 시간이기보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덜 할 것인가? 무엇을 고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함께 느낄 것인가? 많은 가족들이 이 시기를 두려움으로 보냅니다. 불안해서 서두르고 걱정해서 바빠집니다. 하지만 제가 50년 동안 본 가장 평온한 이별은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느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큰 이벤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순간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마신 차 한 잔, 같이 본 오래된 사진, 아무 말 없이 잡은 손, 그 평범한 순간들이 나중에는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세요.
덜 먹으면 그 이유를 묻기보다 함께 앉아주세요. 말이 줄면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과거 이야기를 하면 틀렸다라고 고치지 말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시기의 노인은 설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원합니다. 설득을 원하지 않습니다. 존중을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 말을 마지막까지 아껴둡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마지막을 위해 남겨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바로 전해야 하는 말입니다. 눈을 보며 손을 잡고 천천히 말해주세요. 그 말은 상대방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남은 사람을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별 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별 전에 충분히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조금 달라진 분이 계신가요? 예전보다 조용해진 분, 덜 드시는 분, 자주 쉬려는 분, 그 변화를 불안으로만 보고 계셨나요? 아니면 애써 의미를 외면하고 계셨나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1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좋은 마무리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그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변화를 언제 처음 느끼셨나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건강한 하루는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와 그 가족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